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법률방송에서 심층 취재한 내용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50대 여성인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청소 노동자의 사망은 과로와 열악한 근무 환경, 비상식적 갑질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주 로투데이에서 취재한 어느 청소 노동자의 죽음 기획보도,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무에 시달리던 서울대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측은 현재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도 지난주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고인이 생전에 일했던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를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925동 건물 여학생 기숙사, 건물 2층 침침해 보이는 방.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지난달 26일 밤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휴게실입니다. 별말 없이 힘들고 많이 지쳐 보였다. 계속 멍해 있었다는 게 동료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일단 아마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멍해 있었고 엄청 지쳐 보였다. 이게 특징적인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11시 48분경에 딸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살아생전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날 밤 아무도 없는 컴컴한 방에서 이 씨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편의 신고 전화를 받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사망한 청소 노동자가 근무했던 기숙사 건물 입구입니다. 4층짜리 건물에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살고 있는데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숨진 청소 노동자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물론 기숙사 및 화장실 청소까지 혼자 도맡아서 업무를 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숙사 인근 쓰레기 수거장을 가보니 커다란 마대자루에 담긴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씨가 근무했던 여학생 기숙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 씨는 4층에서 1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10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를 기숙사에서 이곳 쓰레기장까지 일일이 다 직접 들어 옮겨야 했습니다. 계단도 계단인데 기숙사에서 수거장까지 거리도 100m가량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기숙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생활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한 것도 업무량을 크게 늘려 이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은 지 오래된 기숙사 건물은 아무리 쓸고 닦아도 별 티가 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어지러우면 금방 태가 나는 것도 이 씨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 주변 청소 노동자들의 말입니다. 이거는 지자체들에서 100리터는 노동자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100리터 대형 봉투를 쓰고 있고, 이분이 일하셨던 925동은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티가 안 나, 청소한 티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 산더미같이 쌓인 폐지 정리 등의 업무도 모두 숨진 이 씨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엔 말 그대로 쥐어짜듯 하루하루 쓰레기와 사투를 벌여왔다는 것이 숨진 이 씨 남편의 말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서 제 동료들에게도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 아내가 이 학교의 어떤 관리 형태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학교는 서울대에서는 2년 전인 2019년 8월에도 한 청소노동자가 302동 제2공학관 한평남지탄 지하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에도 휴게실에 창문 하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엄청난 노동 강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2년 뒤 서울대는 같은 죽음을 또 맞은 겁니다. 우리는 관학사에 우리 곁에 함께 존재하던 이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다. 죽음을 딛고 공부할 순 없다.
더는 한 사람의 노동자도 떠나보낼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서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여기저기 선명한 서울대 교정. 이 씨의 일터였던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 쓰레기 수거장엔 주인 잃은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쓸쓸히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서울대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의 사망.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배모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갑질을 한 적이 없고 대우를 해준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유족들은 배 팀장의 이런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숨진 이모 씨의 남편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녀 입시를 앞둔 가정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서울대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와 남편 A 씨에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씨는 청소노동자로 A 씨는 규장각 기계설비원으로 서울대에서 함께 일해왔습니다. 서울대에서 일을 하는 걸 보람과 자부로 여겼던 A 씨에게 지난달 26일 서울대는 악몽의 장소가 됐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함께 출근한 아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된 겁니다. 밤 10시가 되도록 이제 안 온다고 이제 막내 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112에 신고를 해서 위치 추적을 시작을 했죠. 저는 그날 밤에도 이제 바로 여기 규장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에 이제 경찰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근무하는 925동 미화 휴게실에서 운명하셨다고.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 6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배모 안전관리팀장의 팀 운영 방식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관악사에 어떤 관리자가 군인 출신 관리자가 왔는데 군대처럼 관리를 하려고 한다. 제가 근무하는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힘들겠다라는 얘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청소 노동자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청소 노동자 회의라는 것을 열어 복장을 지적하는가 하면 볼펜이나 수첩을 가져오지 않으면 감점을 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청소와 별 무관한 관악학생 생활관을 영어나 한문으로 쓰게 하는 시험을 보게 하곤 누가 몇 점을 맞았다고 공개하는가 하면 밥 먹는 시간까지 감시하며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동료 청소 노동자들의 말입니다. 예고 없이 시험을 본 뒤 동료들 앞에서 점수를 공개했다. 당혹스럽고 자괴감을 느꼈다. 바퀴벌레 약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와 반성문까지 써서 화병이 났다고 동료 청소 노동자들은 증언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헝클어진 머리 같은 거 보여주기 싫어하니까 모임을 할 때도 이제 모자를 쓰고 갔는데 모자를 끝까지 벗겼다. 계속 무안을 주고 화내면서 모자를 끝까지 벗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갑질들의 당사자로 지목된 배 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단순 미화원이 아닌 서울대 교직원으로서 대우받게 해드리고 싶었던 의도였다는 것이 배 팀장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얼토당토 않는 변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그 언론과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언론과 그분인 줄을 알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와 관련 A씨는 업무 강도가 크게 늘어나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배 팀장이 늘 억울하시겠네요 라며 웃음 이모티콘을 보낸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비아냥거리는가 하는 게 무슨 청소 노동자를 대우받게 해드리고 싶었다던 사람의 태도냐는 게 A씨의 성토입니다. 정말 2차 가해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는 몰랐어요. 뭐 2차 가해 얘기를만 듣다가 정말 명백하게 증거도 있는데
2차 가해를 거짓말로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도 배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보낸 문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해당 언론사는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에 배 씨가 보낸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내가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배 팀장이 우리 아내에게 보낸 그런 카톡은 자기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한테 배 팀장이 보낸 카톡 내용을 사진을 찍은 거를 보내드렸어요. 기자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까 봐 기사를 바로 내렸더라고요. 실제 해당 기사 내용은 현재 본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모 교수는 이번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을 써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행정대학원 교수는 SNS에 이 씨의 죽음이 갑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배 팀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품의 질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를 독려하는 것이 갑질이고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갑질이라면 도대체 사용자 행위 중에 갑질이 아닌 행위가 뭐가 있을까라는 게 이 교수의 말입니다. 유족 입장에선 또 한 번 2차 가해 대못이 박힌 셈인데 해당 글을 올린 교수는 배 팀장의 지도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집단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진정 동참인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청소 노동자한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어 시험을 본다든지 그리고 영어 시험 보고 또 성적을 공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적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고요. 빠듯한 살림과 시간에도 짬을 내 세네갈에서 15년 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 A씨. A씨는 직업에 귀천이 없듯 인권에도 귀천과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 진정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인권이나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내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일 통해서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참 실패자들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격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학교 측을 상대로 한 집단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집단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최혜원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기획보도, 최혜원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아내. 저는 그날 밤에도 이제 바로 여기 규장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에 이제 경찰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근무하는 925동 미화 휴게실에서 운명하셨다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지난 8일부터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를 상대로 한 인권위 진정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진정에 참여하기로 한 인원은 1,300여 명. 인권위 진정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산지의 최혜원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심이 많고 이제 아직까지는 상급자가 고가라는 거를 가지고 하급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뭐 최근에 N모사에서는 자살하는 일까지 있어요. 숨진 50대 여성 청소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1년 6개월간 폭증한 업무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거주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여학생 기숙사 청소를 혼자 전담하면서
매일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6, 7개는 기본적으로 날라야 했을 만큼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서울대 측이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권이나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노동을 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노동을 할 권리를 침해당한 거고요. 또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건강권, 노동권이 침해됨으로써 건강권도 침해됐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 서울대 측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잘못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청소노동과 별 관련이 없는 한자나 영어 쓰기 시험이나 건물의 준공 연도를 묻는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 점수를 공개한 행위는 관리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노동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전형적 사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면 피해자는 자괴감이나 수치심 등이 생기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한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점수 공개에 대해 인권위가 이미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청소 노동자한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어 시험을 본다든지 그리고 영어 시험 보고 또 성적을 공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적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내 성적을 많은 사람 앞에서 오픈한다는 거는 되게 좀 많이 힘들죠. 창피하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에 대해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시정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 필요한 권고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인권위 집단 진정은 비단 서울대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갑질이라는 인식도 없이 자행되는 아직도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직 문화 개선, 인권의식 개선에 주춧돌을 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업무의 지휘 감독, 업무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상급자에 의한 정신적인 괴롭힘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반대도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을 가해자를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는 이런 사실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특히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리고 CEO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진짜 작은 7명, 8명 이런 데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우려가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법에 있는 것도 모르는 회사도 많고 심지어는 그 벌금 얼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아가 꼭 직장이나 회사가 아니어도 갑을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에 의해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관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사법부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리드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시작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거쳐 유명 보험사 자금 세탁 방지 최고 책임자를 지낸 최 변호사는 국민 고충 처리와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관련 권익위 사건을 다수 다룬 경력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개별 사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인권이나 권익위 같은 국가기관은 개별 사건을 고리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나 인식 변화를 이끌고 주도해야 한다고 최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이나 검찰보다는 약간 그런 강제력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영향력은 법원, 경찰만큼 영향력이 세고요.
권익위나 인권위에서 이제 이런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면 제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상대로 한 인권위 집단 진정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법률방송이 집중 보도한 이슈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소식인데요. 지난 19일 국회에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죠. 변호사 아닌 자의 광고에 대해선 규제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데요. 먼저 법안 제안 이유와 취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고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을 만나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로투데이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국회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 제안 이유와 취지, 주요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인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의 변호사 업무와 관련한 광고는 규제 조항이 있는데 변호사 아닌 자의 광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인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의 변호사 업무 수행을 이른바 불법 사무장 영업으로 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 광고를 아무 규제나 어떤 제약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지적입니다. 광고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개의 영역일 수도 있고 운영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좀 비근한 표현이지만은 사무장 흔히 말하는 사무장 사무실 뭐 이런 정도 느낌 많이 들어요. 애초 도입 취지와 의도를 떠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인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조항에 사망을 신설해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광고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구성원의 학력과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 매체도 신문과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 온 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아닌 자가 학력이나 경력, 무슨 전문 등의 문구를 앞세워 변호사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서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 광고들이 사실상 모두 금지가 됩니다. 이에 대해 법안인 제안 이유에서 변호사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 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형동 의원은 일종의 사회적 공기 역할을 겸해야 할 변호사가 플랫폼 자본에 종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룰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플랫폼이 그런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틀에서 본다 그러면은 비변호사의 변호사업 내지 소개업을 광고하는 이거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고 이것이 법안인 변호사 아닌 자가 제23조 사망을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통한 광고 자체가 불법이 되는 만큼 현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줄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김형동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변호사의 소임과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정부도 신중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만나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배경,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동 의원은 최근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의 주요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률 플랫폼 급성장의 주요 원인은 변호사 수 급증에 있다고 말합니다. 플랫폼에 가입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변호사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 위축돼 있다, 또는 본인들을 광고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쟁은 치열하고 광고 효과는 거둬야 하고 이윤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속성상 자연스레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영업 형태를 띄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갈등이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법조계 단체와 로톡과의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이 변호사 시장의 문제, 또는 변호사가 실제 어떤 직역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로톡이라는 플랫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로톡의 출현과 성장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김형동 의원은 말합니다. 그 이면엔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과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이 가능하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 직역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나는 문제가 찌그러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 로톡이 나타나는 것도 독버섯인데 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모든 플랫폼이 그렇듯 법률 플랫폼도 종국엔 플랫폼에 들어온 주체들을 묶어두고 지배하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을과 주종 관계, 이른바 플랫폼 독점 문제입니다. 최근에 4, 5년 동안 흘러오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주는 양상은 처음에는 이용자가 플랫폼하고의 상하 주종 관계가 내가 갑이면 흔히 말해서 플랫폼은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플랫폼이 갑이고 이용자가 연결되는 회원들이 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주종이 바뀌었죠. 결국 지금 당장 광고가 되는 것 같고 홍보 효과가 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우려입니다. 매력적인 어떤 또 하나의 광고 수단으로 보이지만은 모든 변호사님들이 여기 들어가 계셨을 때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그 플랫폼이 하나의 주를 차지하고 갑을 차지하고 변호사 시장을 변호사의 직역을 시장 논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한 밥벌이 외에도 정의와 인권 수호라는 사회적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플랫폼 자본에 변호사가 종속되는 상황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완전한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적 합의고 대표적인 것이 뭐 의사, 성직자, 변호사 이게 비슷한 직역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것을 너무나 시장 쪽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 쪽으로 내몬다는 것은 원래 변호사 직역이 우리 사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 몫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김형동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공공법률 플랫폼 도입과 변호사 직역 확대입니다. 굳이 사사로운 플랫폼에 기대고 의존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변협이나 변협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자기를 알릴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파일을 키워주는 역할을 김 의원은 이 과정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업종이나 직역도 그렇겠지만 변호사 직역은 특히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신중하게 변호사 시장과 좀 전에 말씀드린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원래 소임에 대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온라인 사무장 문제 해소.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라는 씨를 뿌렸으니 정성껏 갖고 반드시 유종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김형동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요. 아마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사에서 다 놓고 상임위 똑같네요. 통과되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것이 언제쯤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원래 정기 국회 안에서 최대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조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8월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게 되는데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 자세한 얘기 듣고 왔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한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오늘 상반기 결산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조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8월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는데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 박아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다음 달 4일부터 플랫폼의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8월 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변경된 광고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로서도 원칙대로 예비조사위원회와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이나 조사위원회, 이거는 아마 분쟁조정이 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사위를 거쳐서 원칙대로 이제 변형. 관련해서 현재 서울변에 로또 가입 변호사 500여 명의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조사에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 단일 사안에 대해 변호사 수백 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건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이미 저희 회에 500명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500명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라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회장은 다만 새 광고 규정이 시행되고 관련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 플랫폼 탈퇴 여부 등을 감안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중간에 그 탈퇴하고 그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아마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급작스럽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경우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톡의 서비스 공백이라는 게 과연 클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아마 로톡의 실회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그러면서 온라인 사무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로톡의 변호사 시장 잠식과 변호사들의 플랫폼 종속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법조 시장 특유의 어떤 그 공정성, 그다음 공익성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게 사건이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수익률을 높이고 오히려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로커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 동시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민영 플랫폼을 대체할 공공 플랫폼 설립과 보급에 대해선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되 자칫 이것이 플랫폼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외에도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결혼 보충제 폐지와 준법 지원인 확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 확대 도입 등 사법 시스템 개선에도 서울변의 차원에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시정을 일대 과제로 거듭 강조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의 서울변의 집행부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앞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이번엔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지층은 물론 당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법사위원장을 주고 입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이들의 비판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이른바 상황 노릇을 해왔던 법사위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내년 5월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사위원장을 주고 입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인데요. 관련해서 이른바 상황 노릇을 해왔던 법사위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시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믿었던 마누라가 바람을 핀 것 같다는 원색적인 비판에서부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협상 원복시키라는 성토가 쇄도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도 민주당 미친 거 아니냐, 모든 개혁 법안을 묻어버리겠다는 거냐, 눈앞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모든 법안 통과 길목에서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 여당 지지층의 반발입니다. 이런 반발과 비판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을 바꿔 상황 노릇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그동안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적극 추진하지 못한 언론 검찰 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엔 법사위 권한을 체계 작고 심사에 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법사위가 체계 작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 상임위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수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병도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제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여야가 대립하는 일부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계류시켜서 법사위가 문고리 권력이라든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86조 제2항에서 법사위 체계작고 심사의 범위는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의 기한 동안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상원이나 상황 노릇을 하며 법안을 질질 끌 경우 5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자신들이 법사위에 보낸 법안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법사위가 법안 발목 잡기를 하지 않도록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법사위 기능과 권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 안건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실제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엔 세무사법 개정안 소식입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세무사단체에서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였는데 직접 1인 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관련한 얘기는 추후 후속 보도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데 대해 세무사단체에서 오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법사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는 팻말을 든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가 돼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기재위에서 넘어온 변호사 기장 업무 대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경론 끝에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성이 있어도 변호사라고 세무사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상당수 율사 출신의 의원들도 이 같은 전주혜 의원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각 직업의 전문성과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모든 일을 총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헌재에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에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통과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악역을 자처하겠다며 한 번 정도만 전체 회의에 계류해서 숙지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향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법사위 회의 결과에 대해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기재위에서 다 논의가 된 사항이고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넘어간 것을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며 법안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성이나 국민 편익과 권익을 생각했을 때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납세자들이 본인의 소득이나 신고에 대한 문제를 만약 요구하거나 맡길 때 전문성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사위 추후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당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무사단체와 변호사단체가 평행선을 그으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현재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 친구의 증언 번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선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비슷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 증명서와 업무 방해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허위 봉사활동 확인 증명서와 업무 방해죄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까요? 네, 사립고등학교 교사 한모 씨는 네. 그 모 종합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네. 이 학교 학생 남모 양이 네. 10개월간 총 84시간에 걸쳐 봉사활동을 했다는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네. 나양의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나양의 엄마는 이렇게 받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네. 제출했고 네. 나양은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애초 한모라는 교사는 왜 남모양이라는 학생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준 건가요? 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네. 한 교사와 나양의 어머니는 서로 공모한 위계, 즉 그 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 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애초 교사와 나양의 어머니가 그 음. 서로 짜고 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청탁을 받고 교사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줬다는 건데 이건 당연히 그냥 문서 위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 사안은 일단 위조한 허위봉사활동 확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서 위조죄 네. 성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는 네. 작성 주체와 내용의 진실 여부에 따라서 네. 위조죄 성립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공문서의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그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에서 허위로 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급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 반면 사문서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사문서의 경우에는 네. 발급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네. 문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네.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네. 문서 자체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급했기 때문에 네. 그 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네. 그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네. 발급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문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원에 대해 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네. 근무 성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문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가 이 같은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실 네. 여부를 떠나서 네.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령 취업준비생 같은 사람이 이 같은 문서를 그 허위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이번 사안 경우엔 병원 관계자가 허위 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건데 사문서 위조가 성립이 안 되면은 교사나 학부모는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별개로 네. 그 사문서 행사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즉 허위의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서 학교 네. 봉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네. 그 학교의 정당한 봉사상 수상 업무를 방해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인인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네. 허위문서를 가지고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네.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데요. 네. 참고로 그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딸 관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는데 사문서 경우 내용을 떠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위조했냐 아니냐에 따라 위조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는 상속 채무자들의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 승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상속 채무자들의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 승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019년 7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모 씨가 사망을 했는데 생전에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남편 이 씨의 사망 후 배우자 강모 씨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 박모 씨가 이 씨의 부인 강모 씨와 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채권자 박 씨는 부인 강 씨에겐 900여만 원을, 두 자녀에겐 각각 600여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상속채무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사망한 이 씨의 가족들이 상속 포기와 또 이 한정 승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네, 통상적으로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에게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네. 상속해야 할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아서 그 상속인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에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씨의 사망 후 3개월 내인 2019년 10월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박 씨가 제기한 소장이 2019년 11월 10일 강 씨에게 송달됐으나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씨의 가족들이 신청한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 승인은 그 지난해 2월 확정됐지만 이보다 앞선 한 달 전인 지난해 1월 그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채권자 박 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씨 가족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배우자 강 씨는 2020년 2월 26일에 확정된 그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 승인 인용 결정을 근거로 채권자 박 씨가 제기한 상속 채무금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 이의 소송을 2020년 5월 8일에 제기했고요. 법원으로부터 소송 구조 결정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양측 서로 지금 어떤 주장을 했나요? 네, 김 씨 측은 일단 돈을 아예 못 갚는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두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선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그 상속 포기를 했지만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선 한정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박 씨 측은 부인 강 씨가 그 상속 재산을 은닉,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 씨가 상속 재산 중 차량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등 일부 재산을 고의로 은닉, 누락했고 이는 채무를 고의로 피하려는 행위이므로 상속 한정 승인 효력이 없고 법정 단순 승인으로 상속 채무 전부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그 박 씨 측 주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박 씨가 언급한 법정 단순 승인 이게 뭡니까? 네, 박 씨가 주장한 법정 단순 승인은 민법 제10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해 그 상속재산 채권자를 사유할 의사로서 상속재산을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누락했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박 씨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 씨와 두 자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인 강 씨가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서 재산 목록의 일부 재산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은닉해 피고를 사유할 의사로서 누락재산을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법원은 강 씨와 두 자녀에 대한 그 강제집행 청구를 전부 불허하는 한편 한정 승인한 강 씨에 대한 강제집행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처럼 이 상속 포기 또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 채권자들이 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 이제 관련 속장을 받은 즉시 좀 발빠른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던 전직 국가대표 왕기춘 씨에게 징역 6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씨에게 원심이 내린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육관을 운영하며
16세와 17세 제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간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왕 씨는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에 놀러와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왕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연인 관계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오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때 유도 스타로 촉망받던 왕 씨는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퇴출당했고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규정에 따라 메달 획득 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물을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아 공분을 살 음식점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드러난 가운데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족발집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현장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 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초구청은 오늘 방배동 족발집의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내렸고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 원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소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내 모 식당의 무손질이라는 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야외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물을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 뒤꿈치를 닦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의 부인은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